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세 번째 이재명 편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첫 번째는 유시민 편이었고요.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두 번째는 진중권 편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세 번째 오늘 이재명 편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명확한 입장, 주관, 뚜렷한 원칙과 가치, 실행력과 추진력, 그리고 활발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가입니다. 이재명 씨는 1964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3일 전이네요.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청량산 자락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5, 딸이 2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어요. 돌투성이 거친 땅, 경북 안동 깡촌마을, 서름과 배고픔만 기억되는 아픈 땅,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보리 좁쌀 한 점씩 넣고 밥도 아닌 죽을 끓이던 저녁 무렵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날이 22일인지 23일인지 고생으로 뼈골이 빠져 정신이 없으시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모릅니다. 9남매 7째,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의 그 지독한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을까요? 아버지는 대학 중퇴라는 당시로는 거창한 학력을 가졌지만 쌀도 돈도 되지 않는 동네 일에만 열중하셨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사는 아버지, 허기진 내 배를 채워줄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이재명 씨는 키는 170cm고요.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장로회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재명 씨 아내 김혜경 씨는 생년월일이 1967년 8월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김혜경 씨는 85학번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학과를 나왔습니다. 소개팅으로 남편 이재명 씨를 만나서 6개월여 동안에 연애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91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슬아이는 연년생 2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이동호 씨는 1992년생이고 차남 이윤호 씨는 1993년생입니다. 이재명 씨의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살 때인 1976년에 3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이재명 씨의 경력에서 아주 특이한 점, 그거는 성남공단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이죠. 13살 때인 1976년 초등학교를 마치자 아버지를 따라 안동 오지마을에서 성남으로 이사했답니다. 성남 상대원 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1981년까지 성남 상대원 공단의 노동자로 근무했답니다. 이때를 이재명 씨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큰 길가에 집 몇 채가 드문드문한 진창길, 그것이 성남의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고 끝없는 고통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중학교도 진학 못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은 목걸이 공장이었습니다.
13살 꼬마 노동자로 잔심부름을 하며 납땜질이 손에 익을 무렵 사장은 석 달치 월급을 떼먹고 야반 도주해버렸다고. 참,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젊은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팔을 다쳐 6급 지체 장애인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16살 소년공 시절부터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때까지 썼던 10년간의 일기는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4살 때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공장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산재를 당했답니다. 프레스에 눌려 손목 관절이 부서졌던 것이죠. 이재명 씨는 이 무렵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동마고무, 아주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등 상대원 공단에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지만 돌아온 것은 수차례 산재 사고와 후유장애였습니다. 동마고무에서는 모터벨트에 왼손이 감기고 오리엔트에서는 신나의 후각이 마비되었으며 대양실업에서는 프레스 사고로 왼팔이 부서져 버렸답니다. 이때의 사고로 이재명 씨는 왼팔이 굽어 있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고무가루가 스며 있다고 합니다. 후각의 55%를 잃어버려서 냄새도 잘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굽은 팔과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소년공이라는 현실 때문에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답니다. 일상의 폭력과 가난이 지배하는 공장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올곧게 응시하고 있는 이재명 씨는 지긋지긋한 공장 생활에 미래가 없다고 여겨서 마침내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나 자신도 나의 두뇌를 조금은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을 가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가치관이 나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허황된 꿈일지도 모른다. 어떻게든지 이 꿈은 현실화 시켜야 할 텐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15세 때인 1978년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요. 17살 때인 1980년 대입 검정고시에도 합격합니다. 1980년 8월 20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기야 여태까지 공부도 하지 않은 판국에 이런 걱정하는 나도 뭔가 잘못된 아이가 아닐까. 집에서 대학교 보내줄 리는 맘무고 내가 천상 벌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나의 앞길을 생각해 보면 공돌이 노릇을 평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학교 가는 것도 어렵다. 자, 그러니 어찌해야 하는가는 제명아 결정해라. 아니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이후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장학금을 주는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19세 때인 1982년 1월 31일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년간 안 쓴 일기를 몽땅 써 치우려니 생각도 안 나고 매우 복잡하다. 1년을 독서실에서 하루 4시간 이내로 앉아서 자고 공부를 해서 남 부끄럽지 않는 점수를 얻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교에서 참답고 알찬 대학생활만이 남은 것 같다. 대학 시절에는 오로지 사법고시 합격만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1982년 6월 30일의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은 구름에 가려 제대로 앞에 산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야 생각할 때 과연 산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완전히 노출되어 모든 그 깊은 골짜기를 드러냈더라면 과연 지금까지의 그 긴 고갯길을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인생도
첩첩산중에, 즉 한 가지의 고난을 극복하면 또 한 가지의 고난이 밀려오는 고해이지만, 인간은 그러한 새로운 고난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구름 덕분에 알지 못하고, 마치 이런 고난이 지나면 행복의 창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희망에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4학년 때야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눈을 뜨죠. 그래서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죠. 어제는 학교 수업을 하고 국제법을 결강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 매운 가스가 나르는 최루탄 파편이 약간은 무섭고, 또한 4학년이 되어 참가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님을 위한 길이어서 하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런 일기가 있네요. 1985년 10월 18일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공부하겠다고 장학금까지 면제 받아가지고 집에서 쌈짓돈 털어 장만해 준 1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마당이다. 형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의 기대와 고생에 비추어 1분 1초를 다투어 소중히 알고 공부해야만 하는 시간인 것이다. 내년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올해처럼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필연성과 의지로 무장한 착실한 계획과 성실한 실행에 의해 담보된 결심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3세 때인 1986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사가 되었습니다. 1986년 3월 31일자 일기입니다. 이 몸이 마음에 있어서 원천은 부모님께 있고 세상에 나서도 이 마음 이때껏 아버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건만, 이놈이 그것을 여지껏 깨닫지 못하고 마치 여지껏 나 혼자 나서 자라온 것 같은 착각을 하였으니, 그러고 그 결과로 아버님께 효도 비슷한 것도 못할 뿐 아니라 막심한 걱정만 끼쳐드렸으니 자식된 자로서 너무나 할 말이 없었네. 무엇이 어찌되건 아버님만은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분이라. 그러고 아버님의 이 세상에 남은 한이 결코 아버님을 딴 세상에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의지가 강하면 죽을 자도 죽을 일이라. 아버님은 결코 지금은 떠나지 못할 뿐이라. 7 남매 가운데 대학 나온 사람은 나와 셋째 형뿐이다. 가족은 대부분 청소로 생계를 유지했다. 23살 때입니다. 1986년 7월 드디어 이재명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게 되죠. 문병호, 최원식, 정성호 등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노동법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이때 그는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1989년 군사정권의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변호사 개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년공 시절에 수많은 사회 부조리를 겪은 그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권 변호사가 되어 약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이때를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단인 사법연수원 시절은 크나큰 변화의 물결이 내 삶을 바꾼 시기입니다. 민주화 물결은 세상을 돌고 돌아 사법연수원들에게도 몰려왔습니다. 사법연수원 사상 처음 노동법 학회를 만들고 무변촌 법률 봉사활동을 기획하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써서 서명받아 발표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고시 합격생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무모한 짓이었지만 더 이상 시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판검사를 골라 임관할 수 있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판검사를 버리고
가난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하에 하수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아니 한두 달만 판검사 노릇해도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손쉬운 길을 갈 수 있었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기득권 집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뛰며 그들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길거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쓸모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꼬마 노동자로 뼈아픈 시절을 보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의 회고담에서처럼 연수원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도 걸렸지만 신념을 포기하지는 않았죠. 특히 현직 임용만을 원하는 대다수 연수원들의 멸시를 받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람이 되어야지 명사나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끄럽지 않은 나의 형태에 대해서 결코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내 행동에 제약을 느껴서는 더욱 안 된다. 이후 이재명 씨는 자신의 신념대로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부정부패에 맞서는 시민운동가 역할도 맡게 되죠. 네, 대단합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김혜경 씨. 사모님과의 한가로운 한때. 네. 네, 의지가 보이네요. 네. 얼굴에 의지가 보여요. 그러다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의 검사 사칭을 말리지 않은 죄로 전과자가 되었죠. 네, 또 시립병원 조례 안에 시의회 부결에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수배당하기도 했고요. 네, 26살 때입니다. 1989년 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 위원이 되었고요. 27살 때인 1990년부터 31살 때인 1994년까지 이천노동상담소 소장, 광주노동상담소장을 역임합니다. 1994년 이때부터 2005년까지 성남사회단체 연대회 운영위원이 되었고요. 40대 때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요. 41세 때인 2004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 신고센터 소장을 역임하죠. 43살입니다. 2006년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게 되고요. 성남 NCC 인권위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2006년이죠.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서게 되고요. 44살인 200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 됩니다. 45살이죠. 2008년 민주당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서
득표율 33.2%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낙선되고 맙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도 활약하고요.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중앙당 윤리위원, 혁신과 통합위원회 위원, 민주당 성남분당 갑 지역위원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 지구촌 사랑모임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사를 역임하기도 합니다. 47살 때죠. 2010년 7월 드디어 민선 5기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나가서 51.2%로 당선됩니다. 예. 야,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고향인 성남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2010년 2월 20일에 청동거울 출판사에서 고난을 통해 희망을 만들다 라는 책을 펴냅니다. 돌투성이 거친 땅, 경북 안동 깡촌마을, 서름과 배고픔만 기억되는 아픈 땅,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보리좁쌀 한 줌씩 넣고 밥도 아닌 죽을 끓이던 저녁 무렵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날이 22일인지 23일인지 고생으로 뼈골이 빠져 정신이 없으시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모릅니다. 9남매의 7째,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의 그 지독한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을까요? 아버지는 대학 중퇴라는 당시로는 거창한 학력을 가졌지만 쌀도 돈도 되지 않는 동네 일에만 열중하셨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사는 아버지, 허기진 내 배를 채워줄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결국 고향을 떠났습니다. 1976년 초등학교를 마치자 떠나 새롭게 발 디딘 곳 상대원 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큰 길가에 집 몇 채가 드문드문한 진창길, 그것이 성남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고 끝없는 고통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중학교도 진학 못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은 목걸이 공장이었습니다. 13살 꼬마 노동자로 잔심부름을 하며 납땜질이 손에 익을 무렵 사장은 석 달치 월급을 떼먹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이때부터 동마, 고무, 아주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등 상대원 공단의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지만 돌아온 것은 수차례 산재 사고와 휴유장애였습니다. 동마 고무에서는 모타 벨트에 왼손이 감기고 오리엔트에서는 신나의 후각이 마비되었으며 대양실업에서는 프레스 사고로 왼팔이 부서져 군대도 못 가고 지금도 팔을 제 기능을 못하는 6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기를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했네요. 네. 49세 때입니다. 2012년 6월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이 됩니다. 50세 때죠. 201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적을 둡니다. 2013년에는 시민구단이 된 성남FC 구단주를 역임합니다. 51세 때입니다. 2014년 7월 민선 5기 경기도 성남시장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가서 51.5% 득표율로 재선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까지 재임하죠. 그는 시립 의료원 건립, 공공공사 원가 공개, 청년 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등 성남시장으로서 다양한 업적을 남겨놓았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남시 공공공사 원가 공개, 정부의 표준품셈 강요를 거부하고 시장 가격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비 8%를 절감했고요. 또 성남시립의원 건립, 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급, 또 중학생 교복 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등 업적을 남깁니다.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온
이재명 시장.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여당과 보수 언론의 거센 공격 속에서도 온갖 음해와 방해 속에서도 인간의 노선을 바꾸지 않고 이를 처리해내는 그런 행정 능력을 선보여 줌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죠. 51세 때입니다. 2014년 2월 20일 리북에서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를 펴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시민을 만난다. 한 명의 시민은 하나의 민주주의이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과 희망이 민주주의를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 성남 시민이 100만 명이니 100만 송이 민주주의가 활짝 피어야 제격이다. 주권자인 시민을 만나 표정을 읽고 말을 듣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국 그분들의 만남을 만나는 일, 그분들의 바람을 만나는 일, 민주주의를 만나는 일이다. 이야. 대통령의 자질을 갖추고 있네요. 소통에 대한 오해 중 다른 하나는 소통을 정치인의 자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소통을 자질이나 미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 정치의 본령이다. 소통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다. 권력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어떻게 소통하지 않고 시민의 의사, 주권자의 의사를 파악한단 말인가. 대단합니다. 상당히 뭔가 있네요. 그죠? 이분입니다. 의지가 보여요. 우리나라를 끌어갈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보입니다. 네. 그죠? 자, 이분입니다.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52세 때입니다. 2015년 헤럴드 경제 대한민국 미래 경영 대상 의정 행정 부분에서 수상하게 되고요. 53세 때입니다. 2016년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청년문제 해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청년문제 해소 분야 최우수상.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네요. 2016년 대한민국 CEO 경영대상, 일자리 창출 경영 부분 대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54세 때입니다. 2017년 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래서 21.2%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안희정 다음에 이어 3위를 합니다. 네. 54세 때인 2017년 1월 20일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런 책자가 발간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친일 기득권 세력, 반대자를 정북으로 몰며 분단을 고착하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삶에서 희망을 빼앗는 극단적인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불합리한 배분을 청산해야 한다. 그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 못하면 다시 7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각오로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이야, 의지가 보이네요. 네. 검찰개혁의 완결, 검찰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통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의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은 차기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의 전행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전제로 검찰의 인사, 기획, 행정 등은 독립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는 수사, 공소, 수사, 기소, 공소 유지 등 본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상당히 일리 있네요. 예. 직선제, 주민 소환제. 이걸 도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대기업 지배 구조를 공공화하려면 경영 내부 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다. 유럽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중에서 대개 3분의 1 또는 절반이 넘게 노동자들이 선출된다. 기업 내부를 잘 아는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가 함부로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이익을 공유하게 하면 더 그럴 것이다. 당장 경영 참여가 어렵다면 이들이 경영진의 결정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상당히 뼈 있는 말이네요. 법정 초과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360만 명이 넘는다. 법을 지켜 52시간 초과 근로분을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면 50 내지 6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0.8배만 주고 있는 초과 근로수당도 법대로 1.5배씩 제대로 지급하게 지도하고 위반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임금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노동을 보호하라는 노동부가 앞장서서 불법 노동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불법 노동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야,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예산을 아껴 쓰는 정도로는 꼭 필요한 복지를 충분하게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재벌 증세와 초고액 소득자 증세와 조세 감면 축소로 2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 기업 59만여 개의 0.08% 수준인 약 440개 대기업이 연간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을 버는데 5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 인상하면 연평균 약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 평균 실효세율 22%, 실효세율이 22%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15% 남짓이다. 미국이 35%, 일본이 34%, 프랑스가 33%에 훨씬 못 미친다. 또 과세 표준 10억 원 이상 초고액 소득자 6천 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 부분만 최고 세율인 50%로 올리면 2조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치게 혜택이 많은 현행 조세 감면 제도를 선보면 4 내지 5조 원의 5조 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고. 네.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큰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력 강화, 의무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병력을 당초 계획대로 13만 명 줄여가지고 50만 명으로 하고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 전투 프로, 이 전투병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 병사를 모병하면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어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전투력도 강화된다고. 모병 10만 병에 연간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분의 적은 예산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고. 그리고 장기 복무 전문 병사에 의해서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리 있는 제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국적 기업과 특정 소수가 엄청난 부와 기회를 한 손에 틀어주고 있다.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의 공급원이었던 재벌 대기업은 이제 정치 세력을 압도하는 제1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재벌은 탄생, 성장 과정을 보았을 때 인프라 시설처럼 국민 모두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재벌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부분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면 된다. 노동자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노동자 참여 경영을 실시해서 경영 투명도를 높이도록 하면 된다.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고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공정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법을 준수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 정규직 증가, 중소기업 보호 등 상당한 문제가 해결된다. 법인세율 22%, 또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올려서 국민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네요. 네. 54세 때죠. 2017년 2월 3일에 김영사에서 이재명의 9분팔이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국조례 소년공에서 가난한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꿈꾸는 한 인간, 이재명의 열정, 리더로서의 사명, 세상과 미래를 바꾸고 싶은 신념, 소신껏 일을 해내고야만 하는 추진력, 자신이 한 말은 제대로 지키고야만 하는 신뢰의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 그의 삶이 전명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늘 내 위를 가로막고 있는 천장을 뚫어보고자 했다. 보통은 천장 너머가 보이지 않아서 천장을 뚫을 생각을 못했지만 나는 천장을 뚫으면 다른 세계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깨우치곤 했다. 자기 낙관과 도전이 반드시 위대한 말에서만 나온다고는 믿지 않는다. 손가락을 다쳤을 때 사장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그는 나더러 조심하지 않고 일했다면서 기계를 버리게 되었다고 짜증을 냈다. 기계값이 얼만데? 소년공의 목숨값이 기계값보다 차라리 쌌던 시대였다. 다들 알다시피 치료받는 기간에 월급의 70%를 줘야 하는데 나는 품삯을 받지 못했다.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안 건 까마득이 뒷날이었다. 내 일당은 400원이었다. 1년에 월급이 막 20 내지 30%씩 오를 때였다. 문제는 16살 무렵 한 해 동안 키가 15cm쯤 자라면서 일어났다. 키와 함께 손목도 굵어졌던 것이다. 왼손 손등으로 내려오는 뼈 2개 중 바깥쪽은 자라지 않고 안쪽 뼈만 자라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관절이 으스러진 부분은 성장판이 깨지고 말았던 것이다. 몇 년 뒤
징병검사장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군의관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이 새끼 개판이구만. 그렇게 내 팔은 손목 관절과 함께 개판으로 굽어버리고 말았다. 한쪽 관절이 아예 없어서 근육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니 아파서 팔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한 손으로 넥타이를 매야 한다. 한 손 손목뼈가 없으므로. 돈 떼이고 해고당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체당금조차 받지 못하고 나이가 많다고 일은 그대로인데 월급은 깎이고 대학 등록금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취업은 되지 않고 이 밤 나는 말한다. 그들은 모두 또 다른 이재명이다. 나는 그들에게 벗으로 손을 내민다. 나는 오래도록 공학적 정치학이나 술수보다는 정치를 인간학이라고 믿어왔다. 인간 김대중은 그런 점에서 진정한 나의 스승이고, 인간 노무현은 피부치 같은 생생한 느낌으로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나의 선배다. 정치란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 완성도 인간학이어야 한다. 나에게는 노선이 있다. 바로 인간의 노선이다. 인간보다 더 살아있는 노선은 없다. 그 노선의 이름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다. 인간 이재명이 그 노선에서 있음을 나는 부인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유산을 기꺼이 잇고자 하는 까닭이다. 나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싶은 꼭 한 가지 일이 광화문 광장에 도서관을 짓는 일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역사에 남을 도서관을 구상하고 있군요. 이재명 파이팅! 시장이 되었을 때부터 내 마음속 목표는 명료하다. 아기 낳고 싶은 도시, 학교 보내기 좋은 도시, 청년 백수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도시, 노인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헛돈 안 쓰는 도시이다. 어느 한 가지도 구체성이나 생활을 떠난 게 없는 이 만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나는 비범한 인물이 아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권력이 있거나 돈 많은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삶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에 충실했을 뿐이다. 돌이키건대 내 삶이야말로 나의 빈틈없는 스승이었다. 자, 2017년 2월 7일입니다.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이재명의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담아 놓았죠.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내밀한 삶, 진실한 생각과 세상을 보는 철학,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장애를 입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굴곡진 삶,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시민운동에 가담했던 일, 두 번의 낙선 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정책을 수행하면서 겪은 여러 어려움들, 이것들을 담담한 자신의 목소리로 풀어냈습니다.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고난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의 삶. 이재명 씨의 이 인생과 정치 철학, 국민의 모습을 자처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의 진심이 담긴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이죠. 올해의 브랜드 대상 소통 참여도시 분야 성남시 대상을 받게 됩니다. 2017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정책 분야, 이것도 성남시 대상을 받게 되죠. 55세 때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59.96%의 득표율로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 본선에 나서게 됐고 전임자였던 남경필 후보를 56.4% 대 35.5%로 제치고 20년 만에 민주당계 출신 경기도지사가 태어나게 된 거죠. 이재명 씨는 친노계도 아니고 호남계도 아닙니다. 따라서 친노계나 호남계 둘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친노계나 호남계
양쪽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노의 비토 세력 견제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만약 이를 극복한다면 차기 대통령 주자로 유력하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은 조폭몰이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서 조폭몰이가 허구였음이 법적으로 입증되죠. 그러면서 문제가 해소되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하죠. 이재명 지사가 56세 때인 2019년 3월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냈고 3월 27일 소 취하가 확정됩니다. 정신 이상이란 신경계통이 잘못되어 정신이 바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괴이한 짓을 하는 병증 또는 그러한 병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친형의 정신 이상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2019년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 측이 신청한 친형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 레코더 녹음 파일의 내용을 열람하도록 허락하게 된 겁니다. 허락했어요. 56세 때인 2019년 2월 14일 이재명 지사는 첫 심리를 앞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입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은 이렇게 되죠.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 트위터 계정에 등록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이란 것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게 모두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 세 번째, 트위터 글의 일부에서는 김혜경 씨의 신상과 부합되지 않는 글,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네 번째, 수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트위터 계정을 김혜경 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56세 때인 2009년 3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 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여당에 제안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두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지역화폐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 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다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서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 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 또 100%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 저항은 5% 이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이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북미회담이 잘 됐으면 군사 규제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도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 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김경엽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인데도 서울의 주변 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 지금은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 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도는 이날 이 문제를 여당 지도부에게 정식 건의를 했죠. 서른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 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 북부 지역의 통일경제 특구 지정, 경기만 평화의 백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이런 것을 당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박광원, 서른, 박주민, 김혜영, 남인순, 이수진, 이영석 최고위원들이 다 참석했고요.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김경엽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김진표, 전해철 의원, 이 경기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모두 함께 참여했어요.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환준 의장, 염종현 대표 의원, 김용성 정무수석 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 부대표, 민경선 정책위 위원장, 이은주 예결위원장, 이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뭔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면서 이에 대해서 부정유통 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고요. 이 밖에 뭐 여러가지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고요. 주요 사업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제11차 공판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제 선택이니 저는 감내하겠지만 가족 형제들이 고통받고 모멸받을 이유가 없다. 시궁창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온 우리 가족의 치열한 삶의 흔적을 더럽다고 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립니다. 제 동생은 한글도 쓰고 인터넷도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그간 재판 과정에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이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 등의 혐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가 12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막내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검찰의 신문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죠. 이재명 지사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월요일 3월 18일 증언하는 막내 동생에게 검사가 타자를 처벌하며 느닷없이 노트북을 들이밀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검사가 동생이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글을 직접 썼을까 의심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형으로서 느낀 비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막내, 증인이죠. 막내는 주경야독으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힘들게 일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SNS도 열심히 하고 인터넷 동호회 카페도 몇 개 운영하면서 콧줄에 의지하시는 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정신질환으로 망가지고 정치로 깨져버린 가족 이야기, 숨기고픈 내밀한 가족사를 형이 재판받는 법정에서 공개 증언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고양이 앞 쥐처럼 검사에게 추궁당할 때 제 억울함을 증명한다며 법정에 부른 걸 후회했다. 이러면서 참담한 심령을 드러냅니다. 특히 검사가 하는 말, 검사가 동생 앞에 노트북을 들이밀 때 반사적으로 동생 얼굴로 눈이 갔는데 순간적으로 보인 동생의 눈빛과 표정에 가슴이 덜컥했고 숨조차 쉬기 불편해졌다고. 재판장의 제지가 있기까지 타자 칠 준비로 노트북 자판 위에 가지런히 모은 거친 동생의 두 손을 보면서 눈앞이 흐려졌다고. 아울러 이 지사는 검찰 측의 어머니에 대한 홀대, 이 까막눈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제 형님에게 검찰은 심지어 어머니가 까막눈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정신감정 신청서를 쓸 수 있겠느냐는 뜻이겠죠. 화전민 아내가 되고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셨지만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혼자서도 억척같이 7남매를 키워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에 대한 검찰의 공격에 아린 마음을 표현했네요.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재판장 지시를 기다리며 자판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무심한 척 허공을 바라보던 막내의 속은 어땠을까? 막내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라도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글을 맺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5남 2녀 7남매 중 넷째 아들인데요.
이 지사가 그래서 언급한 막내 동생은 다섯째 아들로 이재명 지사와는 4살 차이가 나는 이재문 씨를 말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11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재문 씨는 2012년 당시에 이재선의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검찰 측의 요구로 당일 증언에 나섰던 거죠. 검찰 쪽 요구로 당시 이 지사의 막내 동생은 법정에서 노트북 자판기에 손을 올렸지만 변호인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고 재판장도 나서서 컴퓨터 사용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면서 제지했죠. 그래서 시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이재명 씨에 대한 대충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이분이 대통령 후보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대통령 후보감이라면 밀어주시고 대통령감이 아니라면 뭐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인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뛸 인물인가, 여러분들이 냉철히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유시민 씨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진중권 씨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씨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차기 대통령감을 찾아서 계속 탐구는 이어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제1부 유시민 편, 제2부 진중권 편, 제3부 이재명 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